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이후에도 역대급 규모의 특검과 국회의 국정조사가 기다리는 만큼 의혹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삼선의 김용태 의원이 오늘 새누리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최순실 파문 이후 첫 당내 이탈인데요. 남경필 지사, 새누리당은 생명을 다했다고 일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생명을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잘못된 구시대의 망령을 떨쳐내고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과 온전히 함께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도지사,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한다.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탈당의 변을 밝혔습니다. 김수성님, 사실 지금 새누리당 이번 전국 해법을 놓고 내용이 심각한데 국민들의 관심, 이번 탈당이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현역 의원들의 집단 탈당은 뭐 몇 명이 하느냐를 집단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대규모의 집단 탈당은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여온 여러 가지 그 발언이나 행태로 볼 때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그 이 새누리당을 나와서 또 다른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 이를테면 온실 바깥에서 온실에서 나와서 한겨울에 온실 추운 시베리아 골판으로 나서는 것인데 좀 혹평을 하자면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는 그런 추위를 견딜 만한 국회의원들이 썩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번 탈당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혹시 보고 계시는지요? 이번 탈당이 아마 앞으로 이 향후 전개되는 내년도 대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한국 정치의 변화에 어떤 꼬투리는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탈당이 그런 변화의 기폭제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일단 그 집권 여당의 그 변화의 어떤 하나의 그 계기를 만든 것은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께서는 남경필 도지사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데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요? 그 우선은요. 네. 그 탈당 이전에 이 새누리당은 이 박근혜 정권의 여러 가지 국정문란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 공동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나 방금 남경필 지사 말하는 거 들었는데요. 그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 없다.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 돈을 내놔야 된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런데 뒷부분에요. 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그에 앞서서 참여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새누리당 안에서는 아주 계속 비판적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젊고 또 참신한 면이 있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텔레비도 한번 봤는데 뭐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도 합디다. 그래서 근데 이 탈당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그동안의 국정 운영의 잘못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이 말하자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난 이후 새누리당의 대응하는 모습을 볼 때 특히 이정현 대표 등 하는 거 볼 때 도저히 여기서는 같이 있을 수 없겠다 해서 할 수 없어서
저는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두 사람, 두 의원, 두 지사의 어떤 행보가 제3지대, 정치권의 제3지대를 만들어서 보수 진영의 새로운 깃발을 꽂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는데 그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요, 예. 그거는 뭐 근본적으로 저는 제3지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또 돼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 광화문에 100만 명,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모인 거는 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자면 국정 문란에 대한 또 부정부패에 대한 항의 또 퇴진의 뜻도 있지만은 기성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사람들이 다시 이합집산한다고 해서 네. 내놨고 그 사람들과 이합집산한다고 해서 뭐가 새로운 게 될 택이 저는 없고 또 국민의 지지도 저는 받을 수 없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김수현님께서는 이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내셨는데 네. 제3지대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리 장 원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동 책임이 있다는 말을 입으로 수십 번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누구도 저 사람들이 지금 책임감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되돌려 달라고 할 때는 사실은 자기들에게 준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도 되돌려 놔야 그것이 이 사태 해결에 저는 단초가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 어떤 단 한 사람의 입에서도 내가 지난번 대선 때 바로 이런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했으니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를테면 네. 현역 의원으로서의 기득권, 시도지사로서의 기득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겠다, 사퇴하겠다라고 말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생각조차 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예. 국민들은 그래 입으로야까지 뭐 잘못했다 말하고 저녁 때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잘 바에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가. 저분들 선출직이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은 이런 때 자기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의원들은 친박계 의원들의 잘못이 있다. 또 친박계 의원들은 비박계 의원 당신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우냐 이렇게 좀 논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서로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은 비박계 의원들의 말이 맞죠.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그 당내에서 그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을 둘러싼 일부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의 행태에 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라도 내가 치면 바로 친박이라는 의원들이 무슨 동네 깡패도 아니고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마이크를 다 활용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면박을 주고 험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때문에 사실은 비박계 의원들도 사실은 아휴 이런 판에 우리 싸우기가 싫다라고 해서 그냥 외면했던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저 지금 아직 새누리당 당원입니다. 예.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새누리당 당원은 그런 책임에서 국민 앞에 섰을 때는 당내에서는 서로 경중이 있지만, 경중이 있지만 국민 앞에 섰을 때는 그 경중을 가린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두 남경필 지사의 탈당 움직임을 두고 이제 정계 개편에 또 개헌론을 고리로 한 정계 개편이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정진석 원내대표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두 야당은 개헌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으로 3당 원내대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1월 중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의장이 그날 합의사항을 발표하지 말자고 고집하셨습니다. 허국 중립내각 그리고 국회 추천 총리 하에서 개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숨이 일관된 지론입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야당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거국 중립 내각과 국회 중년 총리 하에서 개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장님, 개헌을 고리로 해서 예를 들어 대통령 임기도 단축하고 탄핵도 하고 또 정계 개편도 좀 하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저는요. 네. 뭐 개헌은 당위적으로도 뭐 개헌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중심제 때문에 자꾸만 이런 사건이 빚어졌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로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개헌이 안 됩니다. 개헌이 특히 민주당이 반대해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굳이 말을 하려 그러면 아까 말한 뭐 임기 단축하고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 전에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먼저 개헌을 명분으로 내걸지 안 하고 이 최순실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어서 내가 임기를 다 채울 수가 없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사임하겠다. 예. 그러고 나서 근데 좋은 이 체제를 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뭐 개헌도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 네. 그래도 좀 국민적인 설득력이 있지만 그거 안 하고요. 자기 사임하겠다는 말 안 하고 뭐 개헌 이렇게 말하면 이는 더 큰 꼼수가 돼가지고 국민적인 저항이 더 커질 뿐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임기 단축은 마음을 접은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혀 개헌 이게 설득력이 없죠. 우리 설득력. 김선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최초의 그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됐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나와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주일여 동안의 보도와 촛불 시위를 보고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한 그 여러 가지 뭐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 그리고 다 내려놓겠다, 국회 찾아가서 총리만 추천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야당이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카드를 다 걷어차더니 그 다음부터 야당은 질이 멸렬해져 버렸습니다. 야당 대표가 아침에 청와대 영수회담을 제의했다가 저녁 때 포기하는. 그리고 지금 그 야당 당내에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되면서 청와대는 이제 그저 그냥 처음에 한 얘기를 그저 접어도 되겠구나라는 데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개헌 정국으로 곧바로 그저 그냥 아무 사전 그 점검 없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임기대로 그냥 다 보장이 되고 거리에 나온 이 국민들의 이른바 촛불로 표현되는 그 국민들의 뜻은 그냥 공중으로 흩어져 버릴 뿐이고 정치권의 새로운 셈법에 의해서 똑같은 구시대의 정치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패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여의도 정치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 이제 아주 그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하셨네요. 사실 이제 야권은 우리 김선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핵밖에 수단이 없다. 탄핵 정국의 전열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탄핵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여야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율사님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님들에 따르면 검찰 그 공소장 발표 내용만으로도 탄핵을 통과시키는데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일간지에 우리 당 국회의원들 의견을 좀 물어본 것을 보면 65명을 조사했을 때 31명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 정도면 국회에서 탄핵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당의 어떤 내용이 깊어지고 있고 특히 탄핵에 있어서는 당론은 불가능한 것이다. 국회의원, 헌법기관, 개개인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으로 이 국정을 돌파하자.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탄핵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탄핵 정족수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합니다. 야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특검 선정 작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재벌에게 강요하여 모금을 지시하고 그리고 재벌들은 자기 회사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부탁을 하거나 그 혜택을 받을 거를 고려하여 금품을 제공한 전형적인 비리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정경유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당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어 당론 채택은 불가능하다. 개개인 자유투표에 탄핵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탄핵 정족수 확보되면 지체 없이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달리 말하면 정족수 확보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김 의원님, 사실 뭐 이게 엄살일까요? 아니면 실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국회에서의 탄핵 발의와 통과는 그 야당과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뜻으로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탈당을 해서 10여 벌판으로 나가는 거하고는 달리 예. 국회에서의 투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그리고 표결이 이루어지면은 3분의 2만 되면 되거든요. 뭐 이번 기회에 그 술자리 농담으로 국민들이 헌법 공부를 아주 토토하게 하게 되는데, 그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 정족수의 과반수죠. 그러니까 150명이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명이니까 네. 야당 국회의원만 많아도, 합해도 네. 발의는 됩니다. 그런데 통과가 되려면 200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3분의 2가 되려면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새누리당 지금 현재 여당 의원 29명이면 됩니다. 예. 아까 하태경 의원이 여론조사를 해보니 31명이라 했는데, 사실은 31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근데 그 하태경 의원이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는 네.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적극적인 찬성이 31명이고 예. 그때 상황 봐서 하겠다는 의원이 20여 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여 명은 저는 지금의 현재의 청와대 행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고 보고요. 다만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이 옳다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의결이 이게 간단치 않은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소장이 1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요. 또 한 분의 헌재 소장 임기가 만료되고, 그러니까 재판관. 헌재에서는 지금 현재 9분 가운데 7분의 찬성이 필요한데, 6분이죠. 예. 6분의 찬성이 필요한데 6분, 그러니까 7명 남은 사람 중에 1명, 2명만 이탈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탄핵 의결해봐야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처럼 네.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이 휴지조가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는 여야의 고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때까지 헌재가 어떻게 정비가 되느냐,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일단은 겁니다. 국회의 통과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낙관적으로 국회 통과는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상당수가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비판적인 있습니다. 시각을 갖다 하더라도 실제 탄핵에 가를 누를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장 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시죠? 저는요, 이 국회의원들은 이 탄핵이 통과되리라고 예. 하는 거는 너무너무 낙관해야 됩니다. 저는 이 우상호 대표가 말이죠, 뭐 확보되면 이런 단서를 다는 게 정말 아주 잘못된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국민의 뜻이 대통령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제 같은 사람은 저는 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 탄핵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서 무슨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 말이죠. 국정문란 사태가 드러났으면 정말 국민들 앞에 얼굴을 못 들 정도의 상황이 왔으면 대통령이요, 타의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즉 탄핵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스스로 물러나야만이 이 나라가 좀 평온해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나마 좀 자존심을 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친박계 기류는 이미 그 단계는 좀 넘어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넘어선 거를 네.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네. 아주 잘못된 거고, 무슨 뜻이냐 하면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내 그냥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자는 주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친박계도 그런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하면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헌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자. 이것도 사실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그러니까 국회는 그래 해야 됩니다. 네. 국회는 처음부터요. 말하자면 이 제도 이른바 제도권 아닙니까? 제도권이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상호 대표처럼 뭐 확보될지 만될지 걱정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또 하나 지적하겠는데요. 흔히들 이번에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였는데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100만 명이 모였는데 이는 왜 그러냐? 제가 그 가봐서 좀 짐작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내가 혹시 폭력 행사를 하면 네. 그 폭력을 뭐 기분 내킨 점에 그냥 경찰도 뭐 부시고 뭐 이렇게 하면 예. 혹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명분을 만들까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이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100만 명의 뜻이라고 보면 안 되고 5천만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이 원하면요. 물러나야 되고요.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법대로 그러는데요. 법 중에 헌법이 제일 큰 법 아닙니까? 헌법 정신에 뭐가 들어있느냐?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19 민주 이념의 핵심이 뭐냐?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저는 그 87년도에 6월 항쟁 때는 신문사의 그 사건 데스크로 근무하면서 현장을 취재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제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광우병 그 사태를 현장에 가서 경험을 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원외위원장으로 그 새누리당 원외위원장의 입장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2번 가봤는데요. 가서 느낀 것이 87년도와 2008년도와 매우 다른 게 우리 장 원장 말씀대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이 이 집회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매우 단단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많은 그 인파가 모였는데 세종문화회관을 둘러싼 예. 그 부근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는 시간적 시차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행사가 그 일로 인해서 멈춰섰던 일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국민의 뜻은 네. 매우 성숙한 뜻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 한 가지 저는 우리 장 원장님하고 생각을 조금은 달리하는 것이 이런 사태가 생겼으면 저는 탄핵으로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예. 탄핵을 해서 대통령을 이 탄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순리다. 왜냐하면 그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행위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 이것을 수습해가는 과정은 바로 그 제도권 절차에 의해서 예. 수습해가는구나. 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여러 탄핵 정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절차를 놓고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권 일각에서는 총리 선임부터 먼저 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두 개는 동시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잠시 들어보실까요? 우리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러한 준비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하면은 결국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총리를 선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현직 총리가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참으로 암담합니다. 하야냐 탄핵이냐 국회 추천 총리냐 두 야당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야당이 탄핵을 발의한다면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헌법 규정대로 탄핵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것과 탄핵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대통령 장외퇴진 투쟁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탄핵을 하더라도 황 총리를 그대로 두면 박근혜 정부의 연속이다. 정진석 원내대표 탄핵이냐 국회 추천 총리냐 역시 입장을 정해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사실 지금 책임 총리 문제 청와대에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총리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박지원 대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면서 국회에서 합의해 주면은 뭐 총리를 합의해 주면은 얼마든지 그걸 임명을 하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촛불의 민심에 그저 그냥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다가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황교안 총리 그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말을 하니까 사실은 저는 저 세 가지 일, 탄핵, 네. 그리고 저 총리 지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순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한편으로는 탄핵 정국이 어떻게 가든 그건 여야 간에 합의해서 하는 일이고요. 여야 간에 먼저 그 합의된 총리 지명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두 야당 간에 누구를 그 여야 합의 총리로 지명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상대방에게 공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저런 발언들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공감을 지금, 못 받는. 공감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요. 뭐가 되면 총리를 바꾸면 탄핵 절차 밟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분리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문제대로 지금 안 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할 때가 있고 탄핵 절차를 국회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예. 밟으면 돼 있고 나중에 하면 되지. 자꾸 조건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래 사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또 하나의 헌법 절차가 진행이 됐죠. 최순실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박 대통령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있었는데 김 원장님, 사실 이제 중립적 특검이다. 유영하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특검 승인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저도 그날 네. 엊그저께 중립적 특검한테 받겠다. 현재 검찰의 조사를 안 받고 그럴 때 참 말이 더더욱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시비 걸고 싶지 않습니다. 또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누구나 예.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도 답변을 잘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그보다 먼저 지적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 검찰이요 조사하는데 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오늘 이 국무회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알아보니까 11월 11일 날 국무회의 주재하고요. 오늘 약 한 40여일째 네, 6주째 국무회의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판명된 거 아닙니까? 누가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느냐? 앞으로도 더 그렇습니다. 대통령 더 이상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근데 이것이 네.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결자해줘야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국무위원도 사퇴해야 된다. 언쟁이 좀 오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시장은 원래는 그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특별시장만 특별시장이기 발언권이 때문에 있죠. 업저버로서 네. 발언권은 있습니다. 의결권은 없는데요. 예.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 그 시장이었죠. 그래서 가서 이러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서 박 시장이 거기에서 무슨 발언을 했느냐는 것은 자기 자유이기 때문에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박 시장의 발언으로 그저 그냥 듣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예. 박 시장의 입장에서는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싶었던 어떤 그 욕구가 있었겠지만은 예.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말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 시장 자기 할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저는 그뿐이라고 봅니다.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사실은 좀 논쟁적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통과가 됐습니다.
보수 찬반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역 언론인으로 있을 때 바로 그 군사 문제에 대해서 오랜 동안 취재를 해왔고요. 또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국방위와 외통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동맹에서 가령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북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아주 핵심이 감시 정찰입니다. 근데 그 감시 정찰이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장비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감시 정찰을 미군의 상당 부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건 오랜 동안의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미국이 근래에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쪽으로 약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를 괌으로 옮기면서 태평양 사령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에서 미국은 일본의 감시 정찰망, 일본은 돈이 많으니까 네. 그 감시 정찰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과의 그런 군사 정보 그 교류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 한일 관계 그 특성 때문에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의 하나라도 한반도 사태에 일본이 개입하는 사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군이 그런 사태를 아마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한국군의 그 이성을 신뢰한다.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 원장님 어떤 인식이신지요? 근데요, 이거 뭐 저는 근본적으로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감시하고 뭐 하는 것,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가 이 한일 군사 정보 협력 문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스스로. 그러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이 대통령도 지금 그 유고 상태인데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옳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고 말하자면 직무 수행하고 있다는 걸 회복하려고 그러고 또 이 국면에서 말이죠. 보수 진보 구분 짓고 한다면 이는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필요성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성도요. 자체는요. 저는요. 이때까지는 그럼 뭐 일본하고 정보 협력 안 했으면 뭐 잘 몰랐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미국에 그동안 의존을 해왔는데 요즘은 좀 넘기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꼭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일본의 도움보다 중국의 도움이 더 절실합니다. 우리가요,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중국이 경계하지만 일본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중국이 더 경계합니다. 그래서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내일은 또 한일 양국이 정식으로 서명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검찰이 다시 한번 청와대를 향해 칼날을 좀 들이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찰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자, 지금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추명호 국장은 우병우에게 여러 내용을 직보함으로써 최순실 사건에 혼란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상당한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 부두목은 87년 유경재단 분규 때 이미 최태민 목사 측과 수차례 만났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특히 차은택이 송성각 콘텐츠 진흥원자 선임 전에 김기춘에 소개했다, 이런 진술이 나옴으로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부두목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부두목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지목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김 수석님, 사실 이 부분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달갑지 않은 뇌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물론이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특히 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조사도 받겠다라고 선언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이 이제 구성되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의 그 지금 저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구성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들어보겠죠. 곧바로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수사 안 했는지 했는지 특검은 그걸 눈에 불 켜고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어떻게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구조가 되었는데, 청와대는 지난번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검찰이 그 대면 조사를 저는 할 수 없지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그걸 못하겠다고 그러면 강제할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조사라는 거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왜 기소도 못할 거면서 나한테 조사를 하는가? 네. 라고 나왔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여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셨으니 하나를 여쭤보는데, 정무 라인,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좀 뭐 도와주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청와대는 그거 뭐 자료 준 거다, 정상적인 업무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기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소 내용 중에 하나가 백악관에 있는 전화기로 자기 그 재선 활동 모금 운동에 그걸 활용. 이거는 뭐냐면 그때 그 특별 검사가 기소할 때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전화기는 국민들이 당신의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서 준 것이지 재선 후보의 후보직 수행을 위해서 준 게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공금 유용한 것이다라고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도 저는 여기저기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변인이 나서서 대통령을 대변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대변할 사람은 변호사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조직은 그런데 일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아주 뭐 옳은 말씀이고요. 그렇잖아도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뭐 자료를 줬는데 그게 뭐 일상적인 업무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왕 말 난 김에요. 예. 왜 국무총리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후보가 나가면 국무총리실에서 그걸 다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옳지 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정원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직보한 모 국장에 대한 감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세간에 떠돌고 있는 우병우 사단의 실체가 밝혀질지도 관심을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두 분과 정치대담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